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글쓰기 오늘 2회 시작이고요. 채팅방에 저 포함해서 17분이 계신데 지금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자,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글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샤이하게 계시지 말고요.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거의 꺼져 있는데요. 특별하게 주변에 잡음이 없으면 마이크를 켜놓고 수업에 참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인가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주제가 사물입니다. 사물. 지난주에 저희가 오감을 중심으로 짧게 영상도 봤고요. 음악도 들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또 과제가 없었죠. 그래서 되게 신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과제가 있었습니다. 몇 분이 글을 써주실까 살짝 우려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과제를 많이 써주셔서 제가 오늘 신나게 뛰어왔습니다. 뛰어온 건 거짓말이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네. 아무튼 자, 오늘의 주제는 2회차 시간으로 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물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사전에서 한번 뜻을 볼게요. 네이버 사전에서 사물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질이라는 단어와 존재라는 단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사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물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나아가서 물질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두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의미로 자연계의 구성 요소의 하나,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질량을 갖는다. 물리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은 질량을 갖는데요. 질량이라는 건 뭔가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특정 물질의 고유의 무게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얘기하죠. 네. 무게와 질량의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두 가지 개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게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이 무게고요. 질량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공대생이긴 하지만 물질의 물리적인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하나의 실체적인 어떤 물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물질들은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네, 제가 요즘에 이 그림 그리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 색연필을 하나 질러보려고 궁리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요즘에 그 색연필을 72색을 살까 150색을 살까 고민 중에 색연필을 한번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뭔가 이렇게 만져질 수 있죠? 감각할 수 있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쥐면 어떤 감각이 느껴집니다. 딱딱한 재질이라든가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이런 돌도 마찬가지죠. 돌의 어떤 재질, 돌의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이 돌은 조금 더 예쁘게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인 것 같습니다. 또 물질들은 또 우리가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재단을 하거나 재봉틀로 실을 가지고 이런 바느질을 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보는 물질 세계의 한 형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질을 철학적인 의미를 또 하나 보니까 감각의 원천이 되는 것, 의식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실제로서 시간과 공간은 그 객관적인 존재 형식이며 운동은 그 속성이다 라는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그냥 물질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아까 전에 봤던 색연필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철학적으로 물질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실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물질 너머의 어떤 생각, 사유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거래요. 근데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정지해 있죠.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그 물질은 계속 변해가고 있죠. 뭐 시간에 따라서 낡아가고요.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차츰차츰 변해갑니다. 뭐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인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물질들은 그 물질 자체로서의 어떤 모습에서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게 바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물질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철학적인 지금 이거는 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물론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들을 가져왔고요. 조그만 주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다 앞에 주스 한 병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저 바깥 너머에 있는 해가 지는 노을이 지는 어떤 풍경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어디일까? 나도 저쪽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이런 사진은 어떻습니까? 뭔가 가을이 지고 있고요. 그 가을에 따라서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던 이파리가 점점 노랗고 빨갛게 변해가죠. 네.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나뭇잎이라는 본래의 어떤 실제 했던 실체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 물질이 이렇게 운동하는 과정,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물질의 어떤 속성을 변해가는 과정을 사유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물질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자동차 안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를 휘날리며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사유한다는 거, 본다는 것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 때는 우리는 주로 무엇을 보죠? 그 무엇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또는 물질 세계,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은 이 빛이 노는 거거든요. 빛이 어떤 물질에게 닿아서 거기에서 반사가 되는 그거를 우리가 목격함으로써 그 물질의 어떤 모습을, 표면을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다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빛의 장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다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빛의 장난, 빛의 산란, 이런 과정을 보는 거지 사실은 뭐 얘기한다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근데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봐서 시각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아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체의 모습이라든가요. 그 감각들을 공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를 느껴야만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존재가 실존한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우리는 그 실존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는 그 실존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증명을 했고요. 체험을 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딘가 호숫가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바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나무, 뭐 씨앗이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작은 나무와 작은 가지 그리고 초록색 이파리가 보입니다. 빛도 보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본다는 것들인데 그 무엇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굉장히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 이외에는 보지를 못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요. 한 가지를 봐도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더 많은 사실을 느끼고요.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이미 삶을 살아가면서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같은 장면, 같은 대상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모두 다른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뭐가 보이나요? 자, 제가 양방향 수업이 제가 지향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이크 빨리 키세요. 네, 마이크 끄신 분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나요? 말씀해 주시면 과감하게. 지금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1등으로 말하시는 분은 공심제 제 클래스에 한 달 제가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쿠폰을 드릴게요. 빛이요. 아, 네네. 네? 누구예요? 빛이요. 네? 빛. 아, 빛. 누가, 진순이님인가요? 네. 아, 진순이님이 1등이에요? 아닌데. 아, 그래요? 누가 1등인가요, 그럼? 저요. 신미전. 아, 네? 아, 전신이요. 전신미님. 아, 그런가요? 아, 빛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신미님은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저한테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1등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공심제 한 달 이용권, 네, 모임 이용권, 약속한 거 꼭 지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까먹을 수 있거든요. 네, 꼭 저한테 네,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네. 빛이 보이죠? 살짝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진을 보고 뭘 느꼈냐? 멀리 태양에서 태양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얼마나 떨어져 있지 않은 분 손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공심제 한 달 이용권 드릴게요. 몇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근사치로 말씀하시는 분. 네.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달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자. 빛의 속도로 8분입니다. 아, 빛의 속도로 8분. 아, 네. 공대 교수님이라서 네. 곱하기 아, 60 네. 곱하기 8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박준영 님도요. 네. 공심제 이용권 한 달 제가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까먹지 않도록 오늘 수업 끝나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기억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태양과의 거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조그만 가지가 되게 외롭겠다. 아, 혼자서 되게 쓸쓸하겠다. 저 멀리 보이는 호숫가 앞에 쓸쓸하게 서 있는데 아, 주변에 나뭇가지가 아무도 없고 친구들이 하나도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이런 상상을 못 하겠죠.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빨리 밥을 먹어야 되고 옆에 있는 바나나가 있으면 그걸 내가 더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런 추상적인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진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 이 사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진 외에 어떤 정보를 내가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굉장한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는 지금 제가 사물에 약간의 그 감정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혼자 되게 쓸쓸하게 있겠다.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되게 외롭겠다. 이런 제 감정을 이 사물에 대입을 했어요. 근데 사물은 감정을 느낄까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공심제 쿠폰 선물 없어요. 그러면 말씀들 안 하시나요? 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물 드린다고 할 때는 너도나도 앞서가지고 확 손 들고 말씀하시더니 손도 안 들고 그냥 바로바로 말씀하시더니 선물 안 드린다고 하니까 조용하시고 너무합니다. 네. 느낄 것 같아요. 사물도 느낄 것 같나요? 아, 왜요? 왜요? 그러니까 물론 사물이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사물이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보는 내가 내 감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어떤 개념으로든 느낄 것 같아요. 아, 되게 멋있는 말씀하셨네요. 네. 사물은 감정을 느낄지, 그렇지 않을지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폭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만한 인간의 어떤 불손한 생각이 아닐까. 예. 사물이 물론 뭐 우리가 엑스레이나 뭐 이런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 뇌가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뇌에 뭐 뉴런이라든가 이런 작용으로 신경계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물이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물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건방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오감을 자극하는 글쓰기 이 수업 시간에 이 두 번째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오만할지도 모르는, 건방질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겸손하게 바꿔보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오감을 자극하는 글쓰기 중에서도 사물을 대하는 시간에 어떤 지향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특히 사람에 대한 글을 쓰건 또는 어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건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감정이나 또는 사물이 가진 그런 감정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저는 글 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글을 쓴다는 거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요. 그 소통을 하는 대상자, 독자이겠죠. 읽어주는 사람과 일방적이긴 하지만 단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고 그 글이라는 거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독자한테 제공을 하겠죠. 근데 독자가 그걸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감정이 출렁거리거나 어떤 감정이 동화가 되거나 뭐 감동을 받거나 어떤 지식을 얻어서 굉장히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거나 어쨌든 보이진 않아도 그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간에는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물길이라고 시인이 정의하기도 했었죠.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사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도 우리가 글을 쓰는 과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물은 변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명확하죠. 변하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살아오고 있는 가족들 간의 사랑, 네, 그런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해가죠. 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신을 향하는 사랑. 저는 이제 신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변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어떤 목적과 또는 인간의 현실에 따라서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다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실 수 있겠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철학적으로 플라톤, 제가 지금 철학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여러분들의 수준이 과연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물은 본질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달에 그 플라톤과 그리스 또 이런 고전 책들을 읽은 탓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즘에 철학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지식물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하는 강의와 사물과 이 철학을 묘하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플라톤의 이데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물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데아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어떤 사물이 하나 있다고 보죠. 그 아름답다고 하는 사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물 자체는 변해가겠죠. 낡아가고 언젠가는 그 사물이 사라지겠죠.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사물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뭐 우리가 육체도 사라질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물론 이제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영혼은 다 또 다른 말은 하긴 했죠.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 세계의 실제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아름답다라고 정의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래도록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에로스라는 말을 그 아름답다라는 이데아의 세계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에로스를 생각하시면서 이상한 상상을 하신 분 계시면 그분 이상한 겁니다. 에로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로스는요, 아름다움을 욕망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에로스에 대해서 에로스 신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로스 신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벽한 이 신이 에로스 신이 완벽한 신이 아니었고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이제 존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어떤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 에로스가 질투를 한 거죠. 그런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반절의 모습, 또 신의 반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에로스가 추구했던 그 아름다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에로스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인간도 역시 비슷하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는 최초로 가장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적인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런 대상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아름다움이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인간이 사랑을 하고 자식을 만들고 잉태를 하고 이런 생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아름다움이고요.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살아남는 것, 존재적으로 영원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는 영원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로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철학적인 것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뭔가 깊이 있는 설명을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리는데 저도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이 에로스에 대한 의미는 궁금하신 분은 플라톤의 변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고만 하면 이런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사진이요. 사진. 네. 어떤 분이에요? 백화입니다. 백화님이 사진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자, 백화님께 한 달 이용권 드릴게요. 네. 제가 백화님께는 지난번에 퀴즈로 한 달 이용권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달 이용권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 달 이용권 받았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까먹으니까요. 뭐예요? 안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백화님이 그러니까 배 아파요. 그래요? 네네. 배 아프면 안 돼요. 근데 배 아픈 것도요, 그 에로스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향하는 그 질투랑 똑같아요. 네. 인간은 질투를 하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적으로 뭐가 결핍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결핍을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질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채울 건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투를 굉장히 아름답다고 봐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땅을 사거나 누군가 잘 나가는 걸 보면 내가 질투한다고 해서 내가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질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네. 질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질투는 나의 힘. 네. 그래서 어쨌든 포착,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저는요, 사진 또는 뭐 그림 그리는 거 또는 뭐 글 쓰는 거 이런 것들, 관찰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변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붙들어 두려는 우리의 시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사진을 딱 찍었겠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요, 그 사진은 이미 그 사진에 담겨있는 그 실체는 과거의 실체죠. 이미 현재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현존하지 않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과거를 사실 그 사진에 담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진 찍는 게 되게 숭고한 거예요. 되게 장엄하고요. 자연의 어떤 마지막 아름다움, 자연의 어떤 굉장히 그 소중한 순간을 내가 포착을 해서 딱 뭔가 남겨놓는다. 굉장히 비장하고요. 굉장히 숭고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에 이렇게 뭔가 의미를 자꾸 담아두면요, 그 행위가 되게 아름다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로스의 궁극적인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반드시 죽겠죠.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누가 알아요? 여기 오늘 수업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조지 오웰이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뭔가를 남기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영원히 빛나겠죠. 역사 몇천 년을 넘게
마치 플라톤이 또는 소크라테스가 뭐 2000년이 넘게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우리가 기억이 되고 회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포착하는 거는 사진 또는 그림, 글쓰기 이런 행위가 세상을 우리가 포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취미를 갖고 싶어서 이런 취미에 관심이 있으셔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취미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취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는 글쓰기도 신청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벌써 늪에 빠지셔서 공심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에 상당히 많은 지갑을 또 오픈하고 계세요. 아주 긍정적인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큰 그림에 아주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포착하는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일상의 어떤 모습들 변해가는 것들 변해가는 것들은 내 기억일 수도 있고요. 우리 기억력은 항상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변해가는 어떤 가족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도 찍고요. 뭐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림을 좀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공대생이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유별나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 참 대단하다.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용기를 갖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을 막 올리고 있거든요. 부끄러움을 막 무릅쓰고 사람이 되게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포착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포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최초로 제가 포착하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었거든요. 2015년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제 기억을 포착하고 제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남기고 싶어서 제 인생을 포착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연관된 행위들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캘리그라피를 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뭔가 잘은 하지 못해도 어쨌든 내가 되게 재미있고 그 행위에 뭔가 의미를 실으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굉장히 저한테는 마치 제가 예술인이 된 것 같은 예술가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착을 하려면요 관찰을 잘해야 돼요. 네.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몰입을 하셔야 돼요. 자, 몰입을 떠올리시면 영어로는 flow라는 단어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flow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몰입이라는 flow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죠. 자,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쓰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 저자의 이름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공심제 한 달 이용권 드릴게요. 네,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황농무님. 네? 황농무님. 황논무님이요? 네. 황논무님이 누구예요? 몰입 쓰신 분. 아니요, 그 영문 그 원서 네네. 텍센트 미아이. 맞습니다. 칙센트 미아이 맞습니다. 역시 교수님. 야, 오늘 또 2장 받아가시네요. 쿠폰, 공심제 쿠폰 2장 받아가셨습니다. 근데 저 황농무님도 맞습니다. 그분은 네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네네네. 번역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그분한테 저 한 장 주시나요? 제거 2개니까 그분한테 와, 감사합니다. 진짜요? 중요한 거를 또 이렇게 또 나눠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분이 거래한 걸로 믿고요. 아무튼,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번역자분은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이제 원작자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음이 넓으신, 철공 교수님이었습니다. 어쨌든, 몰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포착을 하고 관찰을 잘하면, 근데 몰입은, 관찰이 중심이겠죠? 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또 그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그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너머의 어떤 철학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게 어떤 관찰, 포착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관찰, 몰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관찰을 주의 깊게 하면 모든 감각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오감이죠. 오감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감을 동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를 또 의심을 하거나. 네, 의심을 한다기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의 세계, 어떤 너머의 세계를 떠올리고 그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까지 넘나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감각 세계의 자유로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요, 이 관찰을 잘 하려면 낯설게 하고 뒤집어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평상시에 내가 보는 고정관념, 항상 내가 알던 그런 감각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일부러 다른 감각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물을 관찰을 할 때 평상시에는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글을 썼다고 하면 때로는 그림도 그려보고요. 때로는 그 사물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뭐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각을 다 동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 사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물에게 대입할 수 없는 그런 대상, 그런 단어를 가져와서 그 사물과 그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낯선 어떤 또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자꾸 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 때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내가 알고 있던 분야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을 할 때 아이디어를 확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사물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와 전혀 관계없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단어를 하나 가져와서 그 단어가 가진 의미와 내가 방금 익히 알고 있었던 관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단어를 조합을 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하나의 그냥 과정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도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낯설게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뒤집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물이 서 있는데 그 사물을 내가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사물이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그 사물을 내가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사물을 뜯어서 해체해서 그 사물 안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느끼는 것도 또 우리가 관찰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관찰을 하는 체험을 하나 해볼 건데요. 김수영의 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를 체험을 해볼 겁니다. 제가 오늘 공심제 쿠폰을 막 무한대로 풀고 있는데요. 이 시를 낭독하시는 분, 먼저 손 드신 분한테 한 달 이용권 드릴게요.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하셨네. 제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낭독 한번 해주세요.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웠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 세 개 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끗 잡고 땅바닥에 내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 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아, 네. 고맙습니다. 낭독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 주셔서 김수영의 달나라의 장난이 더 귀에 쏙쏙 눈에도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시고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네. 네. 자, 이거는 상품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나 봐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네, 선물 드렸더니 항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자, 이 시를 읽고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어떤 장면이 느껴지셨나요? 뭔가 말씀을 한번 해주실 분. 선물 안 드린다고 했더니 또 한 분도 말씀 안 하시고 조용하시네요. 자,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제가 지목할까요? 네. 누굴 지목할까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팽이가 도는 모습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저희 이제 아이들이 키울 때 팽이놀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모습도 떠오르면서요. 네. 이제 그거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24시간이 돌고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 모습처럼 하루가 가고 또 일주일이 가고 한 달, 계절이 흐르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과거에 존재했던 나의 모습에서부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모습까지도 한번 그 팽이를 돌리는 그 줄 있잖아요. 네. 그것이 나를 어떻게 잡아당겨주고 다시 이렇게 던져줄지 뭐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달나라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어떤 그 달이 주는 어떤 뭐 이미지나 아니면 끌어당기는 어떤 그 그림자적인 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워낙 또 그 시를 잘 읽어주셔서 그 시가 주는 어떤 감성이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낭독도 아까 되게 잘하셨는데 또 설명을 또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아니 이렇게 박소미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놀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시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일제히 마이크를 꺼두시고 계셔서 네. 아, 네. 저 네네.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저도 이게 제목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달나라라고 했을 때 그 달이 변해가는 게 이제 그 초승달부터 해가지고 상현달, 보름달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듯이 팽이가 그렇게 자기도 주기를 도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그 마지막쯤에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물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리고 있는 것인가 해서 이 스스로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이제 기존에는 뭐 팽이 입장으로 보건 아니면 누군가에 돌려졌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변화해 가야 되는 음, 그런 부분으로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 달이 변화하는 부분에 팽이가 그렇게 돌면서 스스로 좀 아, 기존의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고 어, 싶어하는 좀 저는 그렇게 어. 느껴졌습니다. 와,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안 하고요. 여기 소름이 닭살이 확 돋았어요. 아, 스스로 도는 힘. 그러니까 팽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혼자는 돌지 못하죠. 누군가에 네네. 의해서 돌려야지 이제 이 끈을 감고 던져야지 돌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도는 거는 결국 스스로 혼자 돌아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야 되는. 그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소름이 제가 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처음으로 쿠폰은 듣는 칭찬이네요. 네, 한 달 쿠폰은 없어요. 네, 아, 네. 아까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아, 뭐 처음을 칭찬해요. 제가 칭찬 잘하는데 아, 왜 그래요? 아닌데요? 네, 그런가요? 네. 너무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자 관찰 체험이고요. 두 번째는 그 팽이를 저희가 봤고요. 두 번째 관찰 체험은 엘리베이터를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선물 드려요. 이번에 한 달 쿠폰 걸려 있습니다. 한 달 쿠폰 걸려 있고요. 다만 한 달 쿠폰에 참여하실 분은 자, 제가 제한 둘게요.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고요. 네,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분한테 네, 한 달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 보면요. 엘리베이터에 숫자가 있죠. 숫자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사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의식 없이 누르는 숫자 엘리베이터 버튼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은 우리가 누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사람은 누르지 않고 무관심하게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제 아파트는요, 이게 원패스 키로 들어가면 숫자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눌리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급하게 눌러요. 꾹꾹꾹 여러 번. 네, 막 조바심을 내요. 어떤 사람은 막 천천히 지그시 누르죠. 어떤 사람은 도구로 눌러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산이 있으면 우산의 그 꼭지 부분을 꾹 누르고요. 핸드폰으로 누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음성 인식이 되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성 인식되는 데는 음성으로 말하면 눌러지기도 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자, 엘리베이터에서 이 버튼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의 숫자, 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냥 아무 상황이나 좋아요. 뭐 그 상황을 만들고 그 엘리베이터 입장에서 한번 불만을 한번 토해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투덜거리는 시간. 네, 네, 여러분들, 네,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달 쿠폰 드릴게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나 봐요. 제가 너무 어려운, 네. 기존에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네. 그냥 내가 엘리베이터 숫자라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난 어떤 불만을 가질 것 같다.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다. 네. 그냥 말해요? 네네네네. 너랑 나랑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치는데 우리 만날 때마다 아프게 만나지 말고 부드럽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 오, 그러게요. 네. 황현나님은 평상시에 어떻게 누르시나요? 숫자를? 그냥 집게 손가락으로 그냥 가만히. 그러시군요. 집게 손가락으로 가만히 지그시 누르신다는 네, 황현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네. 자, 또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이 또 한번 네. 표현해 주실 분. 어디선가 뭐 목소리가 약게 들린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누가 부르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혹시 진순이님인가요? 마이크가 되게 작나 봐요. 소리가. 제 모임이 별 매력이 없나요? 아, 참.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유정숙님 안 하면 서운할 뻔했어요. 네네네. 네. 오늘은 저녁 6시 그 아이가 바로 엘리베이터에 탔다. 네.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누른다. 아야, 아, 너무 아프단 말이야. 아, 살살 눌러줘. 네네. 나도 객체가 있는 인간, 아니 인간이, 사물이야. 인간이에요? 사물이야. 네네. 제발 나를 살살 눌러줘. 아프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네. 진짜 아픈 느낌인데요? 진짜, 네. 엘리베이터의 숫자 경험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 엘리베이터 숫자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에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누가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소리가 잠깐 들렸던 것 같은데? 아, 소리가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근데 마이크 소리로 안 들려요. 아, 진순이 님이요.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려요. 이상하네. 네. 볼륨이 되게 작아요. 네네네. 네네네네. 다음번에, 네. 다음번에는 쿠폰이 없죠. 네. 또 이렇게 야가 빠진 또, 네. 싹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현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관찰을 통해서 몰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사진, 뭐 그림, 영상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필사와 글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필사와 글쓰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도 하죠. 제 모임에는 사실 필사 모임이 되게 많은데요. 노래 듣고 필사하는 모임도 있고 시를 필사하는 모임도 있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문장을 보고 필사를 하는 모임 이런 여러 가지 필사 관련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필사를 필사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글 쓰는데 필사가 과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안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내가 필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할 때 왜 필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필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우리가 흉내내는 거잖아요. 문장을 흉내내는 거고 그 사람이 쓴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묘사를 따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필사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 느린 시간에 체험하는 그 과정이 관찰로서는 가장 정적이고 가장 뛰어난 경험이 되지 않나. 특히 글쓰기라는 어떤 영역에 국한한다면 저는 이 필사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조용하고 이렇다 활동이 없는 시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 시간에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네.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의미를 발견하는 걸 떠나서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일단은 뭔가를 열심히 하죠.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부적으로는 습관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매일매일 필사를 한다면 좋은 긍정적인 습관이 하나 생기는 거고 문장들을 접하면서 그 문장들을 제가 자꾸 삶에 뭔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냥 문장만 필사하면 끝나버리는데 그 문장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이런 실천적인 시도를 하니까 그 문장이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장력도 배우죠. 작가가 쓴 문장력도 배우죠. 또 그 문장에서 내가 질문거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제가 답하고 또 그런 질문들을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렇다고 하면 필사야말로 관찰에 있어서 가장 궁극의 세계에 있는 가장 윗단계에 있는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사와 뭐 관찰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뭐 몰입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 관심.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정. 사물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사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사물의 감정을 우리가 대리로 이해를 해주는 걸까? 그 감정에게 투사를 하거나 감정을 이입하거나 아니면 의인화시키거나 그래서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이런 소통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감정을 그 사물에 투사하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글 쓴 분들 보니까 자신의 감정, 마음을
이 사물에 투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법 에피소드 내용이고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70년 무렵에 태어나신 내 고조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할 때에는 밖에 나가서 바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부하들 때문에 화가 날 때면 비난조로 가득한 편지를 쓴 다음 밀봉하여 서랍 속에 넣어두곤 했다. 낯선 사람에 의해 마음이 진정되는 과정이 어색하다면 이처럼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고 쌓인 걸 털어놓자. 상당히 효과적이다. 네. 링컨도 이랬다고 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바위한테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때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직장 상사나 직장 관계의 스트레스, 감정 쓰레기통이 된 다음에 그 경험을 쓸 때 그거를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요. 저는 특정 사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물에 비유를 하거나 사물에 의인화를 시켜서 그 사물에게 제 감정을 막 털어놓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시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비유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제 감정이 뭔가가 이게 좀 내 거였던 게 이 다른 사물한테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바위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바위한테 가는 거죠. 네,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런 고민이나 걱정거리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물에게 전이 되는 내 것이 아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찰 속에 있는 것들, 이게 말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글 쓰는 과정도 그런 과정과 연관돼서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 표현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어떤 장면 이런 걸 보고 이 버려진 자전거에 내 감정을 담아내는 방법도 있겠죠. 왜 자전거가 저렇게 누워 있을까? 저기서 낮잠을 자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버린 걸까?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걸까?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놓은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나라는 인간이 참 고독하고 쓸쓸한데 내 고독하고 쓸쓸한 마음을 저 자전거가 대신 위로해 주는 것 같다. 나도 피곤하고 좀 그래서 들어 누워서 한숨 자고 싶은데 편안하게 누워 있는 저 자전거가 참 부럽기도 하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감정들을 사물에게 대입해서 자기 감정을 볼 수도 있겠죠. 내 감정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슬픈지 나쁜지 이런 감정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사물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내 감정을 찾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사물에게 숨겨져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 감정을 담아서 글을 쓰고 표현하는 거. 그런 행위는 궁극적으로 타자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글쓰기 또는 장면을 보고 글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사물은 무슨 생각, 어떤 바람을 나한테 가지고 있을까? 쟤는 무슨 감정을 갖고 있을까? 슬플까? 기쁠까? 화가 날까? 걱정을 하고 있을까? 즐거울까? 뭐 행복할까? 이런 그런 감정을 대입해서 설명하고 표현해 보는 거. 그 과정에서 평상시에 글을 쓰는 분들이라면 내가 항상 비슷한 글만 생산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글을 써볼 수 있는 평상시 나의 문체를 떠나서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내 감정을 바라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 쓰는 일이 소설가들에게만 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소설이 아닌 영역을 쓰는 사람에게도 사실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력을 하는 훈련이 바로 사물의 입장이 돼서 사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상상력을 건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